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 볼 내용은요, 도이치뱅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해남항공 얘기를 하다가 도이치뱅크 얘기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경제 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염병으로 시작해가지고 위기가 지금은 세계 부채 위기 사이클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이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를 1%를 한 번에 내렸고 양적 완화를 했고, 트럼프는 어저께 1인당 돈을 $1000씩 뿌린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은 안정되지 않고 달러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평가된 주식시장, 중국의 많은 부채, 이런 것들도 많은 문제지만 이번 위기의 정점을 찍는 곳은 유럽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은 긴 시간을 마이너스 금리를 해왔고 양적 완화를 해왔습니다. 사실상 신용화폐 시스템의 마지막 카드를 계속해서 써왔던 거죠. 그런데 회복이 되지 않고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반복해왔습니다. 그 유럽의 위기의 중심에는 도이치뱅크가 있습니다. 도이치뱅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요, 15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은행으로서 유럽의 1위 규모의 은행입니다. 파생상품 기준으로는 은행 전체의 1위 규모라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파생상품에서 시작됩니다. 파생상품이라는 그 상품에 대해서는요, 다들 생각하는 게 헤지펀드나 이런 큰 규모가 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해치의 수단으로 하는 시장이라고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본질은 금융투기 세력의 놀이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생상품이라는 그 레버리지를 10배, 20배, 100배를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시장을 왔다 갔다 좌지우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파생상품 규모가 아시아권에서는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요. 그거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파생상품에 대해서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시장이죠. 그 미국 그 S&P나 이런 것처럼 장기 우상향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시장도 작고 파생상품이 있는 그런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장난질을 할 수가 있는 시장인 거죠. 그리고 그거에다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이제 수출 이제 위주니까 대외 의존도가 아주 높고, 그 외국의 악재가 터지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니까, 예를 들면은 그리스 신용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 엄청난 변동성과 엄청난 하락을 보여줍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좀 약간 좀 힘들죠. 이제 도이치로 돌아와서, 도이치가 2000년대로 오면서 유럽이 저금리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금리로 가면은 예대 마진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뭐냐면 은행을 이제 경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돈을 맡기면은, 그 예금을 맡긴 그걸 가지고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예금을 만약에 2%를 맡기면 은행의 대출을 5%를 해줘버리면 3%의 예대 마진이 생깁니다. 그거를 은행은 수익을 이제 잡고 그렇게 경영을 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2000년대에 돌아오면서 이제 그런 예대 마진이 줄어든 거죠. 저금리로 가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작아지니까 그 마진 차가 적어진 거죠. 그러니까 적어지니까 뭔가 다른 걸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이치뱅크에서 한 게 파생상품이라는 거를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도이치는 파생상품이라는 것을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그때 대규모로 투자를 한 게 2008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거를 도이치뱅크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가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게 미국으로부터 140억 달러라는 벌금을 부과받았어요. 근데 이 정도 규모의 벌금은 엄청난 규모의 벌금이거든요. 도이치의 현금 자산이 거의 다 나가는 그 정도의 벌금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망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좀 보수적이고 도덕적이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약간 이미지가 좀 마케팅이 잘 된 것 같아요. 독일 차 기술이 좋다, 막 이런 중소기업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미지가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은행권에서는 되게 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은행권 같은 경우에 거의 약간 중국에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마불사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뱅크가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큰 충격이 오고 국가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충격이 넘어오니까 부담이 되니까 국가에서 되게 많이 이제 도와주기도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벌금 2008년도에 미국에서 한 벌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간을 끌고 소송을 하고 항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는 코코본드라는 게 또 문제가 생기는데요. 코코본드가 생긴 배경에서는 이게 또 좀 특이한데요. 독일에 이제 메르켈 총리라는 여자 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총리가 더 이상 은행의 손실은 국가가 부담할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때까지 약간 국가만 믿고 조금 도이치뱅크가 계속 견뎌왔던 건데 거의 중국이랑 비슷하죠. 근데 그 메르켈 총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코코본드라는 상품을 내 가지고 현금을 이제 땡기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코코본드라는 상품이 되게 설명하기에 되게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한 5% 정도 수익을 준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걸 못 지킬 경우에는 도이치뱅크의 주식으로 준다. 이런 조건부의 상품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근데 그 이때까지 이제 2008년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2016년도까지 이때까지 줄줄 끌어왔고 국가에서 도와주기도 도와줬고 뭔가에 그러니까 도이치뱅크라는 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설마 이게 무너지겠나 이렇게 하면서 되게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냥 많이 했는데 그게 또 손실이 많이 났고 그 손실이 많이 난 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이치뱅크가 2008년도에 140유로 정도의 주식 가격이었는데요. 지금은 4.99 유로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90몇 프로가 떨어졌죠. 그냥 90몇 프로가 떨어진 주식으로 그 이제 코코본드에 대한 그거를 물려주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고 한마디로 대형 폰지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이 지나고 2016년도 엄청 큰 타격이 있고 2017년도에 돼서 리먼 브라더스 때 140억 달러 벌금을 이제 줄여가지고 72억 달러의 벌금 냅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 엄청 끌고 이제 또 액수도 거의 한 반 정도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액수는 엄청난 게 많은 규모죠. 그래서 이제 또 그때 당시에 도이치뱅크가 거의 한 20유로 정도 됐는데 또 한 번 또 폭락을 해가지고 거의 한 50% 폭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한 10유로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중국의 하이난항공이 나옵니다. 하이난항공이 그때 당시에 지금 그 2017년도에 그때 당시에 되게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M&A를 많이 하고 그때 막 힐튼 사고 뭐 다른 뭐 건물 사고 스위스의 무슨 뭐 기업도 사고 엄청나게 많이 할 때 그때 도이치뱅크가 이제 어려우니까 140유로 하던 게 거의 10유로 막 이러니까 와 이거는 완전 저가다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온 거죠. 뭣도 모르고 들어간 거죠. 그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들어가서 10%의 주식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중국 정부도 있어요. 그때 중국 정부는 이제 또 외교 그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외환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을 거의 다 이제 미국 국채를 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미국 국채가 너무 이제 그 외환에 대한 그게 너무 단일하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다양화를 시키자는 그런 배경이 있고 그때 이제 했던 게 1대1로라는 그때 그 프로젝트가 생깁니다. 그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할 때 많은 기업들이 그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인수하고 해외 부동산도 많이 인수를 하고 이제 M&A도 많이 하고 그런 시기였죠. 근데 그때 당시 하이난항공이 거의 기업의 거의 반국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이치뱅크 입장에서는 완전 개꿀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중국 갑자기 돈 많은 중국 그 기업들이 내가 살게 이렇게 해서 확 사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버리도 그게 이미 너무 많은 손실이 많이 나는 그 시스템에 있는 은행이라 가지고 그거를 뭐 어떻게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더 이상
회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끌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끌게 되는데 하이나항공이 이제 주식을 10% 정도를 매입을 할 때 주식 가격이 12유로에서 한 18유로 정도 될 때쯤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4.99유로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지금 현재 3분의 1 토막 났죠. 이제 하이난 항공도 문제지만 도이치도 아주 큰 문제라 가지고 만약에 하이난 항공이 문제 생기면은 도이치도 같이 문제 생기고 도이치가 문제 생기면은 하이난 항공도 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얽혀 있는 구조라 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만약에 이제 도이치가 문제가 생기면은 리먼 브라더스 그 2008년도에 그 문제가 생겼던 거의 규모에 거의 한 수배에 달하는 그 파산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그 은행 간에 되게 신용 수압이 많이 걸려 있어 가지고요. 만약에 도이치가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대형 은행에 다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휘청휘청하는데 지금 도이치뱅크에 대한 기사를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2017년 이후에. 그게 왜 기사가 안 나오고 그럴까요? 다들 이제 빅숏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빅숏라고 2015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 2008년도 서브프라임의 이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서브프라임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식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모기지가 문제가 생길 거에 돈을 베팅을 한 거예요. 이제 실제로 막 한 10배, 20배 정도를 벌 수 있는 거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는데 거의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주택 시장이 문제가 생기고 이제 연체가 생기고 공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거를 하는데도 실제로 엄청 많은 시간 몇 달 동안은 실제로 그 주택 시장을 기초로 한 모기지가 신용 등급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더 이제 비싸지고 막 이런 상황이 몇 달 동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그 영화를 보시면은 이제 막 거의 영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은 그 이제 공매도를 했잖아요. 공매도를 해놓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답답한 거죠. 왜냐면 매달 이제 프리미엄이나 이런 걸 내야 되니까 내야 되기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못 내게 되면 그 또 옵션이 또 이제 그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내면서 이제 끝까지 버텨가지고 이제 돈을 벌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상황이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도이치뱅크가 이미 파산을 했지만 그거를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시간을 줄줄 끄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근데 지금의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제 전염병이 돌아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경기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이 문제도 결국에는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도이치뱅크는 파산입니다. 이미 그 2008년도에 파산이 됐어요. 실제로 이 상황에 봤을 때. 근데 이 규모가 워낙 너무 크다 보니까 그때 2008년도에 사실 엄청난 은행들이 다 파산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다 그거를 보전을 해줬고 매입을 해줘서 지금 이때까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가 너무 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의 금융인들이 합작을 해서 이거를 약간 눈을 감아주고 있는 약간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숫자를 들면은 도이체뱅크가 주식이 6.7유로 이하로 내려가면 많은 연계된 파생 상품이 이미 문제가 생겼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4유로대로 내려갔어요. 4유로대로. 그러니까 4유로대로 내려간 지가 이미, 그러니까 6.7이 무너진 지가 이미 오랜데 이게 아직도 있다는 거는 아직도 거기서 이제 눈을 감아준다거나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2017년 이후로 배상금 문제 이후로 별 기사 없이 계속 조용하게 규모를 계속 줄이고 있었고 이미 뭐 구조조정이나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는 안 났어요. 이미 뭐 몇만 명을 자르고 홍콩에서도 없애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이제 좀 뭐라고 해야지 좀 면역이 됐다고 그러나 그 정도 기사에는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빅숏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되게 이제 그러니까 옵션을 걸었던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서 했던 그 시기일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같은 개인이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해야 되냐.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뭐 옵션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적으로 뭐 이렇게 베팅을 할 만한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실물 자산을 보유해야 됩니다. 실물 자산을. 제가 저번에 이제 영상 하나 올린 것도 있는데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를 실물로 해야 돼요. 상품으로 하면 안 돼요. 뭐 은 ETF나 뭐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무조건 실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폭락을 했거든요. 지금 요 며칠간 무조건 달러로 바꾸자 이런 시장에서 약간 그런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했어요. 지금 금은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데 은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사실 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좀 은 선물 같은 거를 조금 해가지고 돈을 이제 조금 수익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하룻밤 사이에 은 선물 시장에서 거의 20%가 떨어진 거야. 진짜 하루 만에 거의 손해를 거의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진짜 선물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제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조건 이제 금이나 은을 어느 정도 자산의 일부분 정도를 보유를 실물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기사가 하나 있는데 독일에서 법으로 2020년도에는 금을 개인이 사는데 1인당 10,000유로에서 2,000유로로 줄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1인당 금을 사는 걸 제한을 준 거예요. 독일에서 실제로 2020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지금 독일에는 진짜 금을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실물 금을. 그러니까 금방이나 이런 데 가면은 금이 없대요. 금이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막 이렇게 장신구로 된 금도 막 다 사가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한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물 금을 비율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한 3년 전부터 지금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진짜 실물 금을 많은데 실제로 10% 정도까지는 무조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자기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고, 그렇게 이제 보험이고 실제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얘기해봤고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드론 영상을 찍으면서 집에서 이제 녹음을 한번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녹음을 하니까 되게 수음도 별로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집중도 안 된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녹음을 해봤는데 잘 들렸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이때까지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